지금 거의 도박에 가까워요. 2022년도에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잖아요, 그죠?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는 한 갖춰지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폭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정보화 사회를 일찍이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전두환 대통령 때 그분이 한국전산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은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일 거예요. 그게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정부기관이에요. 국가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IT의 싱크탱크예요. 그게 엄청나게 국가 마스터 플랜, 우리나라를 IT 선진국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 아시죠?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원래 일제시대 때 일제가 소위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 기준으로 불량한 조선인을 단속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기는데, 그 번호가 이제 토대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 때 북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국민한테 번호를 매기자 그래갖고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요. 근데 이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인덱스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주민등록번호의 인프라가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근데 21세기에 일본이 5년쯤 전에 마이넘버라는 걸 만들고 전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반발을 일으켰죠. 지금 2022년도에 대한민국 정치가가 혹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매기겠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반발을 했을 거예요. 어디 사람한테 번호를 매기냐고. 제가 태어났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호 매겨진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었지.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으로 듀플리케이션이 날 수 없는 번호잖아요, 그죠? 퍼펙트하게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잖아요. 근데 일본은 퍼펙트하게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번호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퍼펙트하게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가 생긴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7년쯤 전이네. 마이넘버 제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주민등록의 번호의 인프라,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국전산원,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 이동 가능한 거예요. 은행 구자가 전부 주민등록번호로 다 달려다니잖아요, 그죠? 그 인프라가 일본은 없어요. 일본은 금융실명제 안 돼 있고요. 부동산 실명제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빈집이 엄청 많거든요. 일본의 빈집이요. 지금 전체 주택수의 13.6%가 빈집이에요. 14% 가까이. 근데 집주인이 누군지 몰라. 부동산 실명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집을 샀어요. 그래갖고 내가 살다가 내가 죽었어. 근데 내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집 계약을 살아생전에 했어요. 대한민국은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 이전을 해야 되잖아, 법적으로. 일본 등기 이전을 안 해도 돼요.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집 소유자가 누군지를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런 빈집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이것도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인프라잖아요, 그죠? 이게 핀테크하고도 연결이 되잖아. 세 번째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임기 중에 대한민국 국민을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국민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인터넷 인프라를 엄청나게 풀었고, 그분이, 그죠? 그 다음에 IT 벤처, 지금 네이버라든지 IT 벤처 사업을 육성한 게 누구예요? 그 정부잖아요. 그때가 테헤란밸리가 나오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IT 산업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국가 전산화를 많이 하셨던 거고요.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가전산화 기반이 돼 있던 것을 우리 삶에 관계가 있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정보화로 바꾼 거지. 그래서 유엔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랭킹을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 1위였었어요.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정보화가 진행이 돼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정보화는 이만하면 됐지 않냐. 그래서 정보화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정보통신부가 그때 없어져요. 지식경제부로 통합돼 버리지. 그러면서 4대강 사업하신다고 IT 예산을 확 줄여서 그때 IT 예산이 왕창 줄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면 UN 전자정부 랭킹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3위로 뚝 떨어져요. 그 뒤로 아직까지 1위로 컴백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진보 정권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대를 잇잖아요. 투자를 또 하고 그래서 2위까지 올라갔죠,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까지 말한 거 이외에 영화 산업도 벤처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식당도 벤처로 했고, IT 벤처들이 자금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쉽게 만들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벤처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국을 떠나올 때 구로 3공단, 4공단이 다 공단이었었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잖아요. 거기는 공장은 다 없어지고 전부 소프트웨어 공장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드웨어를 하신 거지. 그때 당시에 시작했던 영화 산업, 그게 결국 한류 붐으로 바뀌어서 겨울연가, 그래서 일본에 엄청나게 폭풍 한류가 된 것이고, 또다시 그 영화가 토대가 성장을 해서 지금은 넷플릭스 시대에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이태원 클래스라든지 지금 일본의 넷플릭스 상위는 전부 한국이잖아요. 이것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그때 키웠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폭풍 성장을 견인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 삼성이나 LG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컸는지. 그거는 뭐냐면 디지털 산업, 반도체 산업 있잖아요. 반도체 산업은 거의 도박에 가까워요. 이게 1세대 반도체, 2세대 반도체, 3세대 반도체 이렇게 나갈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야 된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반도체로는 일본이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러면 1세대 반도체를 만들고 2세대 반도체를 가야 되는데 2세대 반도체를 가려면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한국처럼 오너 경영자가 없어요. 삼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주식으로 봤을 때 요만큼밖에 안 갖고 있지만 기업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미쓰비시 재벌이 됐던 무슨 재벌이 됐던 오너가 없어요. 오너는 그냥 주식이 많을 뿐이고 경영에는 관여를 안 해요. 안 하고 여기는 다 월급 셀러리맨 사장들이 모여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2세대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3세대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서로 간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지. 월급 사장들이니까. 결단을 낼 수 없는 기업 경영 구조인 거예요, 일본은. 잘못 결단을 내리면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결단을 내면 기업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앞으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주류겠어요? 수소 자동차가 주류겠어요? 결론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죠. 근데 경영자는 결론을 내야 돼요. 전기로 도박을 걸든 수소로 도박을 걸든 현대자동차는 전기에 걸은 것 같아. 이런 경영 판단을 누가 내리냐 이거예요. 이거를 오너 회장이 내리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우리 정 회장님이 난 전기차로 간다 그러는데 거기서 임원이 아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반대하면 나가야죠. 그죠? 근데 일본에는 사장이 됐든 부사장이 됐든 당신이나 나나 월급 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쪽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부사장이 글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는 게 가능한 경영 구조예요. 하다 보니까 폭주는 안 하겠죠. 그죠? 대표이사가 갑자기 나 일로 가고 싶어 그래갖고 삼성이 옛날에 자동차 만들었다가 실패했잖아요. 회장이 만들고 싶다고 그래갖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건 실패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는 하자 그래서 성공한 거잖아요. 도 아니면 모잖아요. 그죠? 지금 수소냐 전기냐는 도 아니면 뭐예요? 정확한 답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도.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도 아니면 뭐라는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요. 디지털적이에요. all or nothing. 내 편 아니면 적이야. 맞아요? 틀려요. 여당 아니면 야당이야. 여기 중간으로 가면 너 회색이야 그러고 싫어하잖아. 그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성이에요. 근데 디지털이라는 것은 0 아니면 1인 거지. 근데 일본은 아날로그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에서 모로 가면 안 돼.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는데 왜 도에서 모로 가냔 말이지. 근데 디지털은 도에서 모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 소로칼이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소로칼. 소로반이 일본말로 주판이에요. 주판. 그리고 칼큘레이터가 계산기잖아요. 주판 옆에다가 전자계산기를 딱 붙여놓은 거를 샤프가 만들었어. 샤프전자 아시죠? 그 제품 이름이 소로칼이야.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인 거지. 주판이 1이고 전자계산기가 2면 우리는 주판을 버리고 전자계산기로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일단 주판알을 좀 크게 해봐. 그 다음에 주판알을 좀 길게 해봐. 그 다음에는 주판에다가 전자계산기도 붙여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쫙 계산을 했어. 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산기를 딱 보면 알 수 있어. 아니, 그런 멘탈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거를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흥미주로 생각을 해. 그것도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1에서 2로 못 올라가요. 그게 국민성이에요. 그거를 옳고 그르다고 얘기하지 말고, 노벨상을 받으려면요, 노벨상이라는 것은 결국 1에서 2가 왜 되는지를 입증하는 단계가 노벨상이에요. 그냥 1에서 2야 외워 라고 하면 디지털인 거지. 그 수많은 그 계산과 뭐 이런 것들 연구했을 때 2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일본은 아날로그 민족이고 한국은 디지털 민족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거든. 그러면 디지털 세상은 우리의 세상인 거죠. 그렇다고 아날로그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노벨상은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탄 사람들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어떤 연구소에서 아무런 연구 성과도 내지 못하고 30년간 40년간 땅만 파던 사람, 벌레만 보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요 근래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기업에서 그런 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거기 그냥 두겠어요? 절대 가만 안 두잖아요. 대학교에서 40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을 교수로 그냥 두겠어요? 바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불과 20년 전까지 일본은 그랬어요. 대학 교수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자르질 않았다고. 그래서 종신고용이었었거든. 무조건 종신고용. 지금도 일본은 종신고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 LG는 말은 종신고용인데 40살 전후 되면 슬슬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일본은 60세가 정년이거든요. 모든 직장이 안 나가도 돼요. 못 잘라.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이제 정년 후 재고용이라고 해서 본인이 받았던 최고 금액의 절반 정도 수준의 금액을 받고 65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그게 되는 나라예요, 일본은.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앞으로. 노인들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이 아베 정권이 되면서 한국적 자본주의, 미국적 자본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양반들을 자르기 시작했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일본도 노벨상에 안 나올 거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는 인력이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연구소나 이런데 진짜 세계적인 인재들이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인재이기 때문에 잘릴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풀이 넓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상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쪽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앞으로 발전할 이유를 알겠죠? 지금까지 어떤 인재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정적인 제도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도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걸 받쳐줄 인재가 안 생기겠죠? 대한민국은 원래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뭔가를 생산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뭘 했을 때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이 미국에 공장 짓고 영국에 공장 짓고 베트남에 공장 짓고 중국에 공장 짓잖아요. 결국은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는 한 매출은 한국으로 올 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일본 내 공장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다 외국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 영토는 우리가 넓힐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반도체가 계속 삼성이나 LG나 현대가 지금처럼 잘 나간다면, 그 다음에 배터리도 또 우리나라가 이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방산, 전투기가 됐던 탱크가 됐던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총을 생산을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죠? 북한하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총을 생산하다 보니 총을 대량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외국에 많이 팔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 군대가 탱크를 엄청나게 많이 사주니까 탱크를 양산했을 때 노하우와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산업이 세계에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파는 탱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 지은 거잖아요, 삼성이. 뭐 이런 식으로 세계 3위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겠죠. 않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이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내려오는 것도 있겠죠. 영국이 세계 최고였잖아요. 근데 내려왔잖아요.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이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점점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제가 살아생전에 3위 안에 들어가는 거 좀 보게 좀 해주세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가진 또 하나의 기회죠. 북한은 히토리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레어메탈이. 앞으로 그 레어메탈만 팔아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일본 친구들이 한국하고 북한이 통일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한국의 군인이 60만 명이잖아요. 50만 명인가 지금? 한국 군인 50만 명에다가 북한이 한 100만 명 된다며. 합치면요 병력이 150만 명 되는데 세계에서 이 150만 명 정도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두 나라가 합친 무기를 생각하면 이게 또 어마어마하잖아. 그거 이외에도 이제 북한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철도도 깔아야 돼, 발전소도 지어야 돼. 그 다음에 북한 국민들의 주택 사정을 해결하려면 부동산을 아파트를 얼마나 지어야 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 기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력이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을 쓰고 뭐 베트남 사람을 쓰지만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했었던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싼 인건비에 우리가 한국말로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서 공장을 차렸어. 그럼 영어를 잘해야 될 거잖아. 중국 가서 공장을 차렸으면 중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저기 다 한국말 한단 말이지. 이런 좋은 경제적으로 본 파트너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노동력. 그 다음에 우리가 방위비를 엄청 쓰잖아요. 방위비. 우리나라 GDP의 몇 퍼센트가 어마어마한 돈을 쓰잖아요. 북한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도 우리 때문에 쓰겠죠? 없는 돈을. 근데 그 돈을 방위비에 안 쓰고 평화가 보장된다면 방위비가 아니라 경제에 투입한다면 얼마나 쓸 데가 많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런 기회가 다른 나라는 없는 거잖아. 우리만 있는 기회인 거지, 그게. 그죠? 오늘 뭐 주제가 산지사방으로 막 퍼져서 그렇긴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제 지금의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